오래전 1000여 년의 긴 세월을 견디며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던 기독교 제국이 있었다. 바로 비잔틴 제국이다. 아시아와 유럽이 맞닿은 지점에 위치한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에 그 수도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곳을 콘스탄티노플이라 불렀다. 도시를 두르고 있는 성벽 너머에서 수많은 적들이 제국의 자리를 넘보며 수도를 정복하고자 했다. 결국 15세기에 이르러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겨지던 위대한 수도가 가혹한 운명 앞에 그 무릎을 꿇고 만다. 가장 강대했던 시절, 비잔틴 제국은 서유럽에서 중동에 이르는 거의 모든 지역을 지배했다. 하지만 주변 제국들이 세력을 넓히면서 그 영토도 계속해서 줄어들어갔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적이 나타나 제국을 위협했다. 바로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뭉친 오스만 제국이었다. 이 새로운 제국에 맞서 비잔틴 제국의 마지막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가 대항을 했다. 과연 비잔틴 제국의 마지막 몰락은 어떠했을까? 위대했던 비잔틴 제국도 지금은 지도에서 사라지고 없다. 한때 1000년의 세월 동안 문화의 꽃을 피우며 세상의 재물을 끌어모았던 기독교 제국.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유산들을 남겼을까? 비잔틴 제국의 마지막 시절, 새로운 인본주의 예술 양식이 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렇다면 화려한 비잔틴 문화를 불타오르게 했던 위대한 예술로는 어떻게 됐을까? 비잔틴 제국이 몰락함, 광활했던 영토의 많은 지역이 오스만 제국의 손에 넘어갔다. 오늘로 비잔틴 제국을 돌아보는 여행은 그 막을 내릴 것이다. 이제 찬란했던 제국의 마지막 시절을 돌아보며 비잔틴 제국이 남긴 위대한 유산을 정리해 보도록 하자.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는 에게해와 맞닿아 있다. 그리스는 비잔틴 제국의 문화와 전통을 계승한 나라들 중 하나다. 7세기부터 비잔틴 제국의 공식 언어도 그리스어였다. 그리스의 많은 사람들도 자신들이 비잔틴 제국의 후예라고 생각한다. 아테네에 있는 많은 성당들은 비잔틴 시대에 세워졌는데 아직도 신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리스의 공식 종교는 비잔틴 제국의 종교였던 그리스 정교다. 전체 인구의 97%가 그리스 정교를 믿고 있다. 사람들이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성화에 입맞춤을 한다. 이렇게 비잔틴 제국의 종교와 생활이 이곳 그리스에서 재현되고 있다. 오늘 이야기는 이곳 그리스에서 시작된다. 미스트라, 비잔틴 제국 후기에 번영했던 요새 도시다. 요새의 중앙에 한 성당의 유적이 남아있다. 미스트라 메트로폴리스라고 불리던 대성당이다. 이곳에서도 비잔틴 제국의 표장인 머리가 둘 달린 독수리를 찾을 수 있다. 15세기 미스트라의 통치자가 비잔틴 제국의 왕위 계승자로 선택되어 이곳에서 대관식이 거행됐다.
바로 콘스탄티누스 11세로 43살의 나이에 비잔틴 제국의 황제 자리에 오르지만 그의 제국은 이미 벼랑 끝에 서 있었다. 한때 서유럽에서부터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를 지배했던 위대한 제국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15세기 무렵 비잔틴 제국은 동쪽에 위치한 강력한 오스만 제국에 밀려 아주 작은 나라로 전락해 있었다. 비잔틴 제국의 영토는 콘스탄티노플과 미스트라 주변 지역에 불과했고 그마저 오스만 제국이 침략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콘스탄티누스 11세가 백성들의 마지막 희망을 안고 수도 콘스탄티노플로 떠난다. 하지만 그때 이미 그는 죽음을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이곳이 1000년 이상 비잔틴 제국의 수도였던 곳이다. 그때는 콘스탄티노플이라 불렸지만 이제는 터키에서 가장 큰 도시 이스탄불로 알려져 있다. 지금은 전체 인구의 99%가 이슬람교도다. 그리고 대부분의 터키 사람들은 광대한 지역을 지배했던 오스만 제국의 후예라는 사실을 더 명예롭게 생각하고 있다. 비잔틴 제국의 몰락은 사실 세르비아 왕국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비잔틴 제국에 속했던 세르비아는 독립을 한 후 14세기부터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한다. 비잔틴 제국이 같은 그리스 정교를 믿는 왕국의 위협을 받게 된 것이다. 발칸반도 중앙에 세르비아 몬테네그로가 자리 잡고 있다. 수도 베오그라드는 지난 시절 코소보 사태의 상흔을 아직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이곳이 베오그라드 국립박물관이다. 유서 깊은 세르비아의 벽화들이 화려했던 시절의 향수를 전하고 있다. 이 작품은 세르비아 왕국을 통치했던 두시안 왕이 세력을 떨치던 때의 모습을 담고 있다. (14세기) 두시안 왕은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하고 세력을 잃어가던 비잔틴 제국에 맞서기 시작한다. 두시안 왕은 자신이 임명한 세르비아 교회의 대주교에게 황제 대관식을 거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왕국을 비잔틴 제국으로 간주했다. 그리스 정교의 힘을 빌려 정통성을 부각시키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권력에 대한 욕심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당시 콘스탄티노플에서는 내분이 끊이지 않았고 황제의 자리 또한 안전하지 않았다. 황제의 군대와 권위마저 힘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비잔틴 제국은 제국 안팎의 적과 싸우며 무너져가고 있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제국을 이끌었던 황제가 요한 6세다. 그는 결국 강력한 동맹국이 필요했는데 아주 뜻밖의 결정을 내린다. 소아시아 동쪽에 위치한 이슬람 왕국인 오스만 제국의 지원군을 요청한 것이다. 무엇 때문에 비잔틴의 황제는 또 하나의 경쟁 상대였던 오스만 제국과 손을 잡으려 했던 것일까? 어쨌든 오스만 제국에게는 뿌리치기 힘든 좋은 기회임이 분명했다. 이곳이 발칸반도의 코소보 평원이다. 이곳에 세르비아와 오스만 제국의 병사들이 집결해 서로 대치했다. (1389년 6월 28일) 전투가 시작되고 발칸반도를 정복하려는 오스만 제국에 맞서 그리스 정교를 믿는 나라의 지원군들이 세르비아 군대와 함께 무기를 들었다.
하지만 오스만 제국의 군대는 훨씬 강했다. 잔혹한 사륙이 시작되고 오스만의 병사들이 세르비아 군대를 유린했다. 세르비아인이라면 누구나 이 그림을 알고 있다. 바로 코소보의 처녀다. 코소보 전투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에게 물과 안식을 주는 젊은 여인의 모습을 담고 있다. 세르비아에서 민족주의 정서가 퍼져가던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려졌다고 한다. 코소보 전투는 세르비아 사람들의 가슴에 한으로 남았고 그 이야기들이 세대를 거쳐 계속 전해져 오고 있다. 결국 코소보 전투에서 승리한 오스만 제국이 발칸반도의 많은 지역을 지배하게 된다. 이곳 세르비아 노비 파자르 인구의 90%가 이슬람 교도인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오스만 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슬람 문화가 자연스럽게 발칸반도에 스며들었다.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슬람을 믿는 알바니아인들이 많이 정착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민족과 종교가 공존하기 시작한 것이다. 세르비아 민족은 비록 코소보 전투에서 패했지만 자신들의 기독교를 버리지는 않았고 오늘날까지도 그리스 정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수도 베오그라드 외곽에 살고 있는 한 세르비아인의 집을 방문해 봤다. Dobre večer, dobre večer. Izvolite, izvolite vi, izvolite. 사보 코티치 씨다. 코티치 씨가 세르비아의 전통 악기를 꺼내 우리에게 소개했다. Ovo su gusle. To je jedini i prvi srpski instrument. 600년 전 코소보 전투가 벌어졌던 시절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을 줄 몰랐다. 그래서 이렇게 구슬라를 이용해 그들의 기억과 역사를 노래로 후대에게 전했다고 한다. 비잔틴 제국의 황제는 세르비아의 위협에 맞서 오스만 제국의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이것이 비잔틴 제국을 더 위험한 벼랑 끝으로 몰고 갔다. 오스만 군대는 전략적 요충지인 갈리폴리와 아드리아노폴리를 점령한 후 콘스탄티노플을 향해 진격했다. 오스만 제국의 통치자는 술탄으로 불렸는데 메흐메트 2세는 18살의 어린 나이에 제7대 술탄의 자리에 올랐다. 그는 강력한 군대를 앞세워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할 야심에 불타고 있었다. 메흐메트의 야망은 알렉산더 대왕 같은 제왕이 되어 세계의 많은 민족들을 다스리는 것이었다.
그 야심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할 필요가 있었다. 비잔틴 제국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의 교차점에 위치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었다. 메흐메트의 야심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이스탄불에서 열린 축제에서 오스만식 군악대가 행진을 하고 있다. 그 당시에도 이렇게 오스만 병사들을 격려했을 것이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1453년 4월 4일) 오스만의 트루크 병사들이 수도의 서쪽편에 진지를 구축했는데 대략 10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성벽을 사이에 두고 비잔틴의 병사들이 적과 대치했다. 콘스탄티누스 11세가 비잔틴 군대를 이끌었다. 비잔틴 제국의 황제 자리에 오른 지 4년째 되던 해였다. 가장 번영했던 시절 100만 명에 이르렀던 수도의 인구는 급격히 줄어 겨우 3만 5천여 명에 불과했다. 콘스탄티노플은 외곽을 두르고 있는 23km에 이르는 튼튼한 성벽으로 보호받고 있었다. 하지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오스만 제국은 항구 골드논의 함대를 투입해 공격을 감행할 계획이었다. 콘스탄티노플은 천연 요새나 다름없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고 골드논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 메흐메트 2세는 육로로 수도를 함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마찬가지로 비잔틴 제국도 골드논의 병력을 배치해 수도를 방어했는데 효과적으로 항구를 사수할 수 있는 무기가 있었다. 바로 아주 거대한 쇠사슬이었다. 쇠사슬을 골드논 입구에 설치해 동맹국의 선박만 출입을 허용하고 적국의 선박에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막았다. 오스만 함대가 이 쇠사슬을 제거하기 위해 공격을 시도했지만 비잔틴 군대의 격렬한 저항으로 실패를 거듭했다. 콘스탄티누스 11세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방어했다. 메흐메트 2세가 계속 투항하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콘스탄티누스 11세는 제국의 명예를 위해 모든 요구를 거절했다. 그런데 이 비잔틴의 황제는 오스만 군대로부터 수도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일까? 비잔틴의 유일한 희망은 골드논을 막고 있는 쇠사슬뿐이었다. 강력한 오스만 군대도 그곳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메흐메트 2세가 비잔틴 제국의 유일한 희망을 무너뜨릴 수 있는 놀라운 전술을 생각해낸다. 오스만 함대에게 언덕을 올라가도록 명령한 것이다. 오스만 병사들이 골드논 너머 해안까지 언덕 위에 길을 놓았다. 장장 5km에 달하는 긴 거리였다. 결국 오스만 함대는 골드논 입구를 통과하지 않고도 골드논 뒤쪽 해안에 도착할 수 있었다. 메흐메트 2세가 육로를 통해 함대를 이동시킨 것은 아주 뛰어난 전술로 평가받고 있다. 병사들과 소떼의 힘을 동원해 기름칠 난 통나무 길 위로 선박을 이동시켰다. 강력한 오스만 군대가 아니라면 감히 시도하기 어려운 작전이었다. 언덕을 넘어 옮겨진 오스만 함선들은 골드논의 중간쯤에 배치됐다. 비잔틴 제국은 서쪽 언덕에 배치됐던 주력군을 나누어
해안에서 적을 막아야 했다. 교두보를 잃은 셈이었다. (1453년 5월 28일) 마지막 결전의 날이 밝기 전날, 콘스탄티누스 11세는 장군들을 모아놓고 결사항전을 다짐한다. 그리고 1453년 5월 29일 드디어 군악대의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오스만 군대가 공격을 개시했다. 오스만 군대는 난공불락의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최신 병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바로 헝가리의 발명가인 우르반이 제작한 거대한 대포였다. 우르반은 원래 이 대포를 비잔틴 제국에 팔려고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한다. 하지만 메흐메트 2세는 우르반이 비잔틴 제국에 요구했던 가격보다 3배나 많은 돈을 주고 대포를 구입했다. 그 무게가 500kg 이상 나가는 거대한 포탄이 성벽을 향해 날아들었다. 성벽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콘스탄티누스 11세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그는 검을 들고 적진 속으로 뛰어들어 장렬하게 전사했다. 오스만 군대가 비잔틴의 건축물을 많이 파괴하기는 했지만 메흐메트 2세는 이 대성당을 보존하도록 명령했다. 대신 성당 안에 보이는 모든 십자가를 없애도록 했다. 성당에 이슬람교에서 예배 때 사용하는 민바르까지 설치하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하기야 소피아 대성당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게 된다. 이제 하기야 소피아는 박물관이다. 근대에 접어들면서 터키는 정치와 종교를 엄격히 분리했고, 하기야 소피아는 성당도 모스크도 아닌 역사적인 문화유산으로 박물관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Ο Παντοκράτορας όπως στις περισσότερες εκκλησίες, αλλά ένας τεράστιος σταυρός σε έναν ουρανό από αστέρια. Δείτε λοιπόν τις λεπτομέρειες στο πρόσωπο. 많은 그리스 관광객들이 박물관을 찾았다. Το βλέμμα δε του Χριστού είναι το στην αρχική του μορφή το ψηφιδωτό ήταν όπως το βλέπω. 국교가 그리스 종교인 그리스인들은 비잔틴 제국에 대해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들 중에는 아직도 이 도시를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 하기야 소피아를 찾는 사람들은 비잔틴 제국의 화려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된다. 그리스와 터키, 그리스 정교와 이슬람, 두 세계는 아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서로 공존하고 있다. 지중해 동쪽에 섬나라 키프로스가 자리 잡고 있다. 800여 년 동안 비잔틴 제국의 영토였고 이후 300년간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다. 이 섬나라에는 그리스 정교를 믿는 60만 명의 그리스인과 이슬람을 믿는 20만 명의 터키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다. 대부분의 그리스계 주민들은 비잔틴 시대부터 이곳에 살았던 주민들의 후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터키계 주민들은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던 시절 이곳에 정착한 이주민의 후손들이다.
오늘날 이 섬나라는 수도 니코시아를 중심으로 남부와 북부로 분할되어 있다. 남쪽에는 그리스계 주민들이, 그리고 북쪽에는 터키계 주민들이 산다. 북부와 남부는 벽을 사이에 두고 갈라져 있고 군인들이 삼엄하게 감시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 평화유지군이 두 지역 사이에 있는 그린 라인으로 불리는 완충지대를 지키고 있다. (1974년) 그리스계와 터키계 주민들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결국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 키프로스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여기에 그리스와 터키가 개입해 병력을 투입하면서 전쟁은 장기전으로 돌변했다. 그리고 북부 지역이 독립을 선포하고 섬을 가르는 경계선을 세웠다. 비잔틴 제국과 오스만 제국, 한때 키프로스를 지배했던 다른 종교와 전통을 가진 두 제국이 섬의 운명에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운 것이다. 섬이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자 그리스 정교를 믿던 비잔틴 제국의 후예들은 투르도스 산맥 깊숙한 곳에 지어진 성당으로 숨어들었다. 아라카 성당도 그중 하나다. 외부에서 보면 건축물은 성당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산장처럼 보인다. 하지만 평범한 구조물 안으로 성당이 자리 잡고 있다. 강도와 이교도의 약탈을 피하기 위해 이렇게 성당을 은폐시켜야 했다. 외관은 단순하고 평범하지만 내부의 모습은 예수와 성자들의 벽화들로 화려하면서 엄숙하다. 이곳의 벽화들은 12세기 비잔틴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아라카 성당을 포함해 트로도스의 성당들은 이렇게 비잔틴 시대의 화려했던 시절을 담고 있다. 키프로스의 성지 트로도스. 이곳에 과거의 상처를 간직한 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수도원이 있다. 이곳은 람파디스티스 수도원이다. 11세기에 지어진 비잔틴 시대의 수도원으로 유엔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곳이다. 성자들의 모습이 수도원 벽을 채우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자들의 눈이 모두 지워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던 시절 이런 순환을 겪어야 했다. 수도 니코시아에 위치한 비잔틴 박물관이다. 이곳에는 키프로스에 남아있던 귀중한 성상들과 모자이크들이 보존돼 왔다. 서기 6세기 비잔틴 제국의 초기 시대에 제작된 역사적 가치가 높은 모자이크 작품도 있다. Αυτά που βλέπουμε εδώ και φιλοξενούνται στο Ίδρυμα Αρχιεπισκόπου Μακαρίου του Τρίτου είναι τα ψηφιδωτά από την Εκκλησία της Παναγίας της Κανακαριάς
Τα ψηφιδωτά της Παναγίας της Κανακαριάς ανήκουν στον 6ο αιώνα και έχουν γίνει με μικρές πολύτιμες πέτρες την εποχή του αυτοκράτορα Ιουστινιανού. Μια κατεχόμενη εκκλησία από την οποία απέσπασαν τα ψηφιδωτά αυτά, τα έκλεψαν δηλαδή και τα μετέφεραν στο εξωτερικό για να τα πωλήσουν. Η Κυπριακή Δημοκρατία σε συνεργασία μαζί με την Εκκλησία της Κύπρου έκαναν τότε μια μεγάλη δίκη στην Ινδιανάπολη της Αμερικής και το Ανώτατο Δικαστήριο της Ινδιανάπολης απεφάσισε την επιστροφή των ψηφιδωτών εις τους μόνους νόμιμους κληρονόμους τους, που είναι οι χριστιανοί, οι Έλληνες της Κύπρου. 2003년 봄, 키프로스를 남과 북으로 가르고 있던 분단 상황에 변화가 찾아온다. 섬의 북부 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터키 군대가 국경을 개방한 것이다. 전쟁 후 30년 만에 처음 이루어진 조치로 여권을 소지한 관광객들에 한해 하루 동안의 여행을 허용했다. 사실 키프로스의 북부 지역이 오래전에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독립국임을 선포했지만 여전히 터키만이 정식 나라로 인정하고 있고 국제사회는 북부 지역을 터키의 점령지로 간주하고 있다. 이곳은 비잔틴 시대에 지어진 카나카리아 성당이다. 니코시아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던 모자이크도 원래 이곳에 있었다. 하지만 나라가 분단된 이후 성당은 이렇게 버려졌다. 이곳은 북부 지역에서 가장 큰 이슬람 사원이다. 원래는 성당이었지만 오스만 제국이 통치하던 시절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다. 북부의 터키계 주민들의 평균 소득은 남부의 그리스계 주민들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런 북부와 남부의 경제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북부 지역의 주요 산업은 농업이지만 터키 외에는 정식 국가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농산물을 수출할 수 없다. 이렇게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 경제 발전에 큰 제약이 되어온 것이다. 비잔틴 제국이 남긴 문화유산은 이곳 세르비아에서도 확연히 느껴진다. 한때 비잔틴 제국을 위협할 정도로 강대했던 왕국이었다. 코소보 전투에서 오스만 제국 군대에게 참패했던 세르비아는 그 후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굳건한 종교적 신념을 한 번도 버린 적은 없었다. 이곳 베오그라드는 세르비아 정교의 총본산이나 다름없다. 세르비아인들은 구세주 예수에게 기도를 올린다. 하지만 이슬람교도인 알바니아인들이 코소보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에 정착하면서 서로 다른 종교가 대립해왔다. 이 20세기가 되면서 노래로 전승되어 온 코소보 전투에 대한 기억들이 권력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 시작한다.
1989년 코소보 전투 600주년 기념식 행사가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개최됐는데 무려 20만 명에 달하는 세르비아인들이 코소보 평원에 운집했다. 당시 밀로세비치 대통령이 세르비아인들의 민족주의를 자극하며 그들의 강력한 지지를 얻고자 했다. I nema te sile koja može pokolebati rukovodstvo Srbije i građane Srbije u borbi za pravedne ciljeve. 밀로세비치 정권은 세르비아 민족의 뿌리가 코소보라고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코소보의 이슬람계 주민들을 공격했다. 이렇게 유고슬라비아 분쟁이 시작됐고 1999년에는 코소보 사태가 터진다. 발칸반도가 또다시 서로 다른 종교를 앞세운 잔혹한 사륙의 전장으로 변한 것이다. 오래전 비잔틴과 오스만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대립했던 두 세계가 다시 무기를 들고 서로를 학살한 것이다. 이제 위대했던 비잔틴 제국도 사라지고 화려했던 문화유산들만이 세월을 이겨내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 비잔틴 제국이 남긴 가장 위대한 건축물을 꼽으라면 하기야 소피아 대성당이 아닐까. 이 성당은 6세기에 건축된 이래 많은 복구 작업을 거치면서 웅장했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도명 건축물로 지붕의 직경만 31m에 달한다. 얼마 전부터 터키 정부는 돔 지붕에 대한 대대적인 복구 작업을 추진해왔다. 돔 지붕은 성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건설됐는데 이를 위해 창문들을 정교하게 배치했다. 빛이 잘 투사돼 들어오도록 창문을 배치해 환하게 빛나는 천국을 묘사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 거대한 둥근 지붕과 그곳에 설치된 창문들을 중심으로 단단한 벽이 만들어지고 웅장한 건축물이 세워졌다. 사실 성당 내부로 쏟아지는 빛은 비잔틴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기야 소피아를 둘러본 오스만 제국의 술탄들까지 위대한 건축물을 소유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다고 한다. 17세기 비잔틴 제국이 몰락한 지 150여 년이 지난 후 이스탄불에 거대한 이슬람 사원이 세워진다. 이것이 술탄 아흐메트 사원이다. 내부를 장식하고 있는 아름다운 푸른색 타일 때문에 블루 모스크라고도 불린다. 중앙으로 거대한 돔 지붕이 솟아있는데 하기야 소피아와 아주 많이 닮았다. 웅장하고 성스러운 분위기의 하기야 소피아 대성당이 이슬람 교도들의 마음까지 매료시켰던 것은 아닐까. 비록 하기야 소피아 대성당처럼 기독교 성화들은 없지만 아흐메트 사원에서도 하기야 소피아와 같은 성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창문도 아주 많이 달려 있다. 돔 지붕에 배치된 창문들을 보고 있으면 하기야 소피아를 보는 듯한 착각마저 든다.
비잔틴 문화에 화려했던 전통들이 이렇게 오스만 제국을 통해 이슬람 건축물에까지 스며들어 있다. 오스만 제국 시절 도명지붕의 이슬람 사원이 이스탄불 곳곳에 세워지면서 도명지붕은 이제 이슬람식 건축물의 대표적인 양식으로 자리 잡았다. 오늘날 이스탄불에는 2,500여 개의 크고 작은 도명 건축물이 세워져 있다. 그리스에 속한 파트모스 섬은 에게해에 자리 잡고 있다. 오래전 비잔틴 사람들이 이슬람의 박해를 피해 기독교 세계를 구현할 곳을 찾아 이 섬으로 이주했다. 현재 크고 작은 그리스 정교회 교회만 400개나 있다고 한다. 언덕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성 요한 수도원이 자리 잡고 있다. 비잔틴 제국 말기에는 400여 명의 수도사들이 이곳에서 생활했다. 지금은 30명의 수도사들만이 있지만 거의 옛날 방식 그대로 하루를 보낸다. 이 수도원에도 비잔틴 시대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많은 문화유산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통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은 이교도의 침략을 막기 위한 대비책이었다고 한다. 투박한 모습의 통로를 몇 개 지났을 때 영적 안식처라고 적혀있는 석판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 건물 안에만 3,000여 건의 고서가 보관되어 있는데 비잔틴 제국이 지배했던 여러 지역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슬람 제국의 탄압을 피해 이곳으로 옮겨졌는데 소장품 중에는 콘스탄티노플의 하기야 소피아 대성당에서 가져온 서적들도 있다. 이 유물은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고서에 속한다. 성마가의 복음서 필사본이라고 한다. 5세기에 기록된 아주 오래된 성경 필사본이다. 당시의 최상품이었던 붉은색 알료로 염색한 양피지를 사용했다. 글씨는 은가루로 쓰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금가루를 사용한 글자들이 보이는데 예수를 지칭하고 있다. 이렇게 비잔틴 제국의 역사를 담은 고서와 유물들이 세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이곳에 있는 비잔틴의 모자이크들도
오랜 세월을 견디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위에 해반죽을 덮었던 덕분에 종교의 박해를 피할 수 있었다. 하기야 소피아 대성당의 벽면에서 해반죽을 떼어내면 더 많은 모자이크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비잔틴 제국, 그 화려했던 천년의 세월을 돌아보는 여행도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다. 비잔틴 제국의 수도였던 이스탄불에는 이렇게 과거와 현재 그리고 여러 문화가 교차하고 있다. 한때 지중해 지역을 호령했던 위대한 제국, 이슬람 제국과 경쟁하며 화려한 기독교 문화를 꽃피웠던 제국, 그들이 남긴 문화유산과 이야기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살아남을 것이다.